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건국과 정치 운영의 변화, 그 중에서 관리 등용제도와 과거제도부터 시작을 하기로 하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조선은 괜찮은 사회라고. 자, 그 괜찮은 사회를 또 보여주는 내용 중에 관리 등용의 제도가 있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이라고 해서 다 해먹는 사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고려하고 다릅니다. 고려는 문과는 있었으되 무과는 없었죠. 그렇지만 조선은 문과, 무과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잡과도 있습니다. 자, 이 문과와 무과를 통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우리 조선을 양반, 문관과 무반, 이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 관료들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양반 관료 사회다. 물론 관리가 되는 방법은 과거만이 아니라 음서도 있고 천고도 있었지만 역시 뭐니 해도 과거를 패스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교육 제도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조선은 또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모습이 진짜 강하죠. 정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도 다 보냅니다. 옛날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개인 교습 일종의 과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기초 학문을 배우는 교육, 초등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이제 어떤 욕심이 더 나면 당연히 뭐 양반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서울의 사부학당이나 또는 지방의 향교나 또는 사립학교인 서원을 보내죠. 진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자 중등교육기관을 이렇게 이수한 사람들이 학력 인증 시험에 해당되는 속과 생원이나 진사 되는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 성균관에 입학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역시 이제 개인이 독학을 해서 자 임금 앞에 가서 최종 시험을 보는 대과를 보는 겁니다. 즉 관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이 관리 등용제도와 교육제도가 아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과는 이렇게 3년에 자 33명이 뽑히는 거고 무과는 28명이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래서 양반 관료 사회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술관 시험도 있었습니다. 자, 뭐 크게 어려움 없죠? 아, 딱 하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조선의 사회를 양반 관료 사회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그 어려운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이 자 정치인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정치 이야기 딱 들어가고 정치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머리가 찡해 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워도 안 되죠. 이해합니다. 진짜 짜증나죠.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쌈박질을 많이 했대.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 보세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정치 세력은 일단 신진 4대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 이성계 도와서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역시 자 수양대군 알죠? 세조 때 역시 세조를 왕위에 앉힌 공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훈구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에 반해서 이 조선 건국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성리학자야. 정몽주 후손들이야. 그러면서 시골에 일찍이 내려가서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의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살인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구파와 살인파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다. 근데 이 정치 세력들이 드디어 빠방 충돌을 합니다. 이 충돌하는 사건을 우리는 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화. 그러니까 훈구와 살인 간의 싸움이 사화다. 자, 그런데 이 살인이 사화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이들이 승리를 해요. 최종 승리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선조 때 살인이 이렇게 집권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살인의 세상이 됐구나.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살인이 편가릅니다. 끼리끼리 뜻이 같은 사람. 물론 법붕자를 쓰지만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호 견제와 비판의 정치, 상당히 순기능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를 우리는 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시기를 우리는 붕당 정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이런 붕당이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 정치에 해당되는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는 이런 붕당 정치가 결국 일당 독재 정치, 한마디로 붕당보다는 나쁜 거죠. 바로 숙종, 경종, 영조, 정조, 바로 이때 정치의 모습을 우리는 당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정조가 죽고 난 이후 어린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순조, 헌종, 철종. 왕권이 유약합니다. 비리비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가 정치를 대행하는 일종의 특정 가문의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렇게 정치 활동의 전개 과정을 쭉 보면 15세기는 훈구와 살인 간에 이렇게 세력 간에 이렇게 모습이 있다가 결국 싸움이 시작됐고 그러다가 결국 선조 때 드디어 살인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다가 숙종 이후에는 일당 독재 정치인 당쟁, 그러다가 정조가 죽고 난 다음 순조 이후에는 무슨 정치?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는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붕당의 의미랑 당쟁 의미, 세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일단 뭐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먼저 이 훈구와 사림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 왜 싸웠을까? 그리고 결국 최종 승자인 사림은 어떤 이유로 권력을 장악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먼저 그래요. 자,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주로 권력을 장악했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세력을 훈구파라고 하는 거야. 뭐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 권력 장악했습니다. 당연히 중앙집권화를 추구하겠죠.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튼튼합니다. 아주 정말 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농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반해서 살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대부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땅을 가지고 있었겠죠. 중소지주층. 그리고 자기들이 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성리학의 도리, 즉 이군불사, 성씨가 다른 왕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말 이렇게 낙향에서 향촌에 은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그럴 때 성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종은 정치적 역량이 탁월한 군주입니다. 물론 여성 편력이 좀 심한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정치 감각이 있었어요. 자, 왕대고 보니까 이 세조 때 이게 득세했던 훈구파들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왕이 그냥 정말 이게 이 좌불안석이죠. 불안한 겁니다. 언제 그냥 갈지 몰라. 응? 생각을 하죠. 이 훈구파를 견제할 세력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응? 그래서 결국 누구를? 지방의 사림을 불러 올리는 겁니다. 자, 이 지방의 사림들은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죠. 자, 왕도 정치를 취향합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근데 훈구파들을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싸우겠죠. 그때 그 싸움을 교묘하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성종입니다. 성종이 여러분들 두 정치 세력을 잘 컨트롤했어요. 그럼 싸움 이렇게 하는 이 두 신하들은 누구한테? 그렇죠. 바로 성종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성종이 죽고 그의 아들 연산군이 왕이 됐어요. 정치적 역량, 함량, 미달이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광대의 삶을 살았으면 잘했을. 참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는 훈구와 사림을 교묘히 이렇게 상호 견제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켰다면 이걸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안 봐도 어떻게 되겠어요? 빠방 충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4대 사화가 발생하죠. 4대 사화라고 하면 무오, 김정직의 조의제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무오, 연산군의 생모 폐비의 문제로 발생한 갑자 사화, 그리고 이 개혁적 성향이 엄청나게 강했던 바로
조광조가 죽음으로 가는 김사와 그리고 윤여님과 유님 말 그대로 왕의 애척들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을사사화. 이 사화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그래요. 피해를 당합니다. 누가 피해를 당하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림이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은 사림이 피해를 당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바로 사림이 붕당정치 생각을 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피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 일단 싸움권을 계속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교육기관인 서원, 일종의 사립학교죠. 자, 이 사립학교에서 자기의 고향 후손들 엄청나게 공부를 시킵니다. 후학을 양성해. 그리고 학문을 연구합니다. 한마디로 싸움을 시켰다는 거, 싸움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통해서 결국 선조 때 전국을 장악합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게 권력을 장악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이좋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끼리끼리 또 나뉘어집니다. 한마디로 붕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붕당의 형성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 척신의 문제, 척신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이라는 이 자리를 놓고 서로 싸웁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척신정치의 척결과 이조전랑의 문제지만 또 이들이 오래 여러분도 이렇게 유지되게 될 수 있었던 바탕은 버려야 될 지연, 이거 출신 지역의 문제, 또는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서원 출신이냐, 학연, 또 어떤 사람을 조상으로 삼느냐, 혈연, 이것이 얽혀갖고 드디어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붕당 세력은 흔히 동인하고 서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서인은 누구냐? 기성사림이고, 그럼 동인은 누구냐? 신진사림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서인은 이게 무갑자 기묘 을사사를 계기로 해서 끊임없이 싸워서 살아남은 사립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여러분들 심의겸, 심충겸, 바로 선조의 비인 인순왕후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이 신진살인, 말 그대로 이제 선조 이후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새로운 세력들, 이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 왕도 정치를 해야 돼. 왕을 잘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너는 왕의 친척이네. 얘네 견제가 좀 쉽지 않겠네. 역시 이 왕도 정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3사 사관원 홍문관을 장악하는 게 최고인데, 이 3서의 관원을 임명하는 요직 중에 요직인 이조 전랑은 우리가 차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럼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이 기성사림 서인들은 무슨 개소리야. 니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응? 그러면서 무슨 3사의 관을 임명하는 이조 전랑을
요구에 이 개뼈다구 같은 인간들아 라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서로 쌈박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65쪽의 맨 하단 부분 역사 읽기 2조 전랑 그리고 이것이 왜 싸움의 원인을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꼬투리 잡는 거예요. 뭐 심의겸하고 심춘겸 그리고 김효원 간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돼서 말이 그런 거지. 그 사람 대리인일 뿐이죠. 사실은 기성사림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계속 권력 잡아야지. 신진사리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더 깨끗해. 우리는 지금 시골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서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러면서 결국 붕당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동의는 여러분들 출신 지역이 주로 경상도고 그 다음에 서해는 자, 주로 여러분들 충청도랑 경기도 집안이고 자, 동현을 대표했던 그런 하나의 인물은 태계 이황 선생이고 그 다음에 서현을 대표했던 인물은 율곡 이 선생입니다. 물론 뭐 이 사람들만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대충 감은 잡혔어요? 아,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흥국파라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 대충 감이 오죠? 그리고 이들이 왜 싸웠는지 감이 오죠? 그래서 4번에 걸친 그런 하나의 이 사화가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자 사림이 피해를 당했겠지만 최종적 승리자는 누구라? 사림이다. 사화가 끝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뭐 때문에 서원과 행역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낼까 안 낼까? 아이, 내가 출제하면 난 내요. 이거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척신정치와 이조 전랑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시작됐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감 잡았습니다. 그럼 또 가볼까요? 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붕당 정치의 전개는 어떻게 됐을까? 붕당은 사실은 좋은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자, 정치와 학문의 입장에 따라 공론을 내세우고 국정을 이뤄가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상호 견제와 비판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한 의견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당 정치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이 붕당은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자, 여기 이해되죠? 물론 여러분들 동인은 얼마 안 가서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방 사건으로 인하여 남인하고 북인으로 분화됩니다. 물론 나중입니다. 다시 서인도 노론, 소론으로 나누어져서 일명 4가지 색이 뚜렷이 나누어진 그런 하나의 이 세력들이다. 그래서 사색 당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선조 때는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고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고 그러다가 강예군 때는 자 북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북인입니다. 특히 이 북인들이 집권했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중립 외교 정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인조가 반정이 되고 나서 서인이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서인과 남인이 공정을 하는 무슨 정치가 전개되더라? 붕당 정치가 전개되더라. 자, 쉽게 생각을 하면 붕당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호 견제와 비판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동인과 서인으로
선조 때 분화되다가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리고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했다가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인조가 왕이 되자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함께하는 정치, 이 정치를 붕당정치라고 하더라. 물론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시대적 모습 중에 하나는 특히 양난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 이 비변사라고 하는 이 기구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비변사가 처음에는 임시기구였지만 최고의 권력기구가 되고,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를 어떤 정당이 독점하느냐에 따라 결국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 그래서 숙종천의 정치를 무슨 정치? 붕당 정치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붕당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변질이 돼요. 한마디로 일당 독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붕당의 변질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 현종 때 예송 논쟁이 되는 겁니다. 자,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현종 때 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조의 계비였던 바로 자의 대비라고 하는 대비가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쌈박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쌈박질이 기해, 갑인, 예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어떤 상장재래 의식, 예학이죠. 예학. 우리 여러분들 성리학에서는 이 예를 진짜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라고 하는 이 덕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싸움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를 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자, 그냥 쉽게 여러분들 1차 예송 때는, 기해 예송 때는 자, 서인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예송. 자, 여러분들 2차 예송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이겼느냐? 남인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종 이후에는 누가 권력을 잡았겠어요? 그렇죠. 남인이 권력을 잡은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어려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선조 때는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뉘어져서 사실상 동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을 했죠. 자, 인조 때 드디어 서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효종, 현종까지 서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현종 후반에 오면 누가? 그렇죠. 바로 2차 예송, 갑인 예송을 계기로 해서 누가? 남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남인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숙종입니다. 역시 여성 편력은 심하더라도 또 이 정치 감각은 탁월한 분주죠. 딱 보니까 지금 이 서인하고 그 다음에 이 남인하고 막 싸우고 시끌벅적하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상장 재래 의식 예약의 문제로 막 쌈박질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장악한 숙종은 딱 머리를 생각하죠. 판을, 즉 붕당 정치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내가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네. 보내버려야 되겠네.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신왕국이라고 돼서 이 경신왕국은 서인이 남인을 영모로 몰아서 그냥 대거 누가 숙종이 뒤에서 슉 해갖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 경신왕국을 계기로 해서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서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느낌이 딱 들었을 거예요. 어이씨, 서인이 또 힘이 막강해졌네. 그래서 결국은 숙종은 자기의 소생, 즉 경종이죠. 경종을 세자로 딱 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누구냐? 그 유명한 장희빈이죠. 희빈장 씨입니다. 근데 이런 희빈장 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남인 계열의 여자예요. 그 남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인 출신이 나온 왕자가 왕이 된다? 아이고, 서인들 목이 간질간질하죠. 언제 떨어질지 아주 목이 그냥 그 추운 겨울에 목덜미 시린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어요? 안 돼! 제 세자로 삼으면 안 돼! 우리 왕비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무슨 희빈이 후궁이 나온 자식을 세자로 삼느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겠어요? 숙종이 야, 신디네 많이 컸네. 그러면서 서인, 그 중에 송시열을 싹 보내버리는 게 기사 환국입니다. 그럼 이제 권력은 누구로 넘어갔겠어요? 남인으로 넘어가죠. 그 남인이 또 힘이 엄청 세졌을 거 아니야. 우리 희민장 씨 뵈는 게 없어. 이제 내 아들이 왕대봐. 이제 내 세상이야. 응? 당연히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남인들이 그냥 득세라고. 응? 그러니까 숙종이 생각을 또 하겠죠. 야, 남인들 많이 컸구나. 아, 우리 희빈장 씨 좀 너무 거들먹거리네. 그러면서 결국은 또 숙종이 희빈장 씨 스삭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인연왕후를 포기시키려고 하니까 이때 남인들이 결국 대들고 그러니까 그냥 에라 보내버리겠죠. 누구를? 남인 희빈장 씨 이거 한 잔 쭉 마셔. 그래서 결국 정치적 주도권은 또 누구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서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숙종 이후는 환국이라는 건 전국이 둥그란 자, 쉽게 돌고 돌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남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남인으로 드디어 남인이 드디어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서인은 아이씨 젠장 다시는 권력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누가 없으면 되겠어. 그렇죠. 대드는 세력들을 제거하면 되겠죠. 제거하는 대드는 정당을 뿌리를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당 독재 체제로 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호 견제와 비판의 정치가 이제 드디어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당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딱 들죠. 이제는 결국 한국을 주도하면서 거기에 빌붙었던 예처, 종친, 고위 관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이제는 그냥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점하니까 숙종의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 시간이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이걸 탕평, 당쟁을 무마하려고 하는 탕평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가고 그를 이어서 결국 왕이 된 영조, 정조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뭐 했겠습니까? 이런 붕당 정치를 끝장내고 즉 탕평책을 시행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것 중에 이렇게 보면 오늘 머리가 좀 지근지근 아파오죠. 그럼 뭐 아픈 게 당연하죠 지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참 이런 상황이에요. 복잡해요. 나 복잡 안 하단 말 안 해요. 사화 훈구와 살인 간의 싸움. 근데 살인이 권력을 잡았구나.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다가 결국 선조 이후에 붕당이 형성이 되고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구나. 붕당 정치는 나쁜 게 아니었구나. 인조, 효종, 현종 때. 그러다가 여러분들 숙종 때는 여러분들 전국을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서 일당 독재 정치를 시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하고 나다 보니까 꼭 좋은 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탕평책을 추진하지만 결국 가죠. 그리고 그의 아들 영조, 정조 때 탕평책을 시행해서 결국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본인의 권한을 강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19세기에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무슨 정치? 그렇죠. 세도 정치가 등장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무 막 세세하게 물론 알면 좋죠. 그럼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는 데는 도움 많이 되겠지만 일단 너무 헷갈리게 또는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마세요. 시험 문제를 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출제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사화, 붕당, 당쟁, 세도로 정치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두 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들 영조, 정조 시대 탕평책은 바로 오프라인서 학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